꿈의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 순간이 있다. 군중에게 잊힌 어느 밤, 네팔의 외딴 계곡에 살고 있는 8살 소녀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환상을 보았다. 그녀는 한국을 몰랐다. 어떤 지도자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정치나 권력 다툼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이 잠든 사이 무언가가 그녀 앞에 열렸다. 보이지 않는 힘, 고대의 의지와도 같은 것이 시간의 장막을 찢고 그녀에게 먼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환상의 중심에는 나만의 지도가 있었고 그 아래 절반은 짙고 무거운 그림자에 삼켜져 마치 빛이 도려내어진 듯했다. 그 어둠 위로 해독할 수 없는 상징을 쥔 한 남자의 형상이 솟아올랐다. 그의 눈은 빛났지만 얼굴에는 평온이 없었다. 오직 의도된 듯한 긴장된 미소만이 있었고 그것은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놀라운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 소녀가 분명하게 한 이름을 발음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실존 지도자 후보 중 하나인 그 이름. 마치 바람이 속삭인 듯 하늘이 그녀의 순수를 메시지의 매개로 삼은 듯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순수함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 예언은 무시되었다. 망상으로 치부되었다. 어린아이의 환상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한때 망상처럼 보였던 것들이 점점 낯익고 불편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소녀는 분열, 어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에 대해 말했었다. 인류가 눈을 감고 있다면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 했고 신호가 이해되지 않으면 일종의 영적 붕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말없이 침묵했다. 그러나 이제 그 신호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론은 점점 깊어지는 긴장을 보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단절을 말한다. 그리고 공식 연설의 행간 속에서 그림자는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다. 제도들이 논리, 안정, 진보를 논하는 사이 무대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숫자로 측정되지도 않았다. 통계로 설명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생생히, 맥박처럼 소녀는 자신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림자가 나타나기 전부터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고 말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접근해 반응하고 있는 듯했다. 이미 하나의 결정은 내려졌고 그 경고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준비였다. 그 예언은 상위 차원의 현현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알려진 티베트 승려의 귀에까지 닿았다. 그는 그 메시지를 듣고 침묵을 지켰다. 몇 분 후 단 한마디만 중얼거렸다. 하늘은 도구를 선택했다. 이번에는 분열된 민족을 깨우기 위해 순수한 목소리를 택했다. 그 목소리는 외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그래서 들리지 않았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그 메시지를 접했다. 소수는 연구했고 대부분은 거부했다. 국가는 꿈에 의해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만이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의 영역에 신비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미래 자체가 두 세계를 가로지른다면 소녀는 한국 지도에서 선명한 선을 보았다고 했다. 그 선은 영토를 절반으로 갈랐고 곧 그 아래 부분 전체가 어둠에 삼켜졌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보고한 것뿐이었다. 그 그림자의 중심에서 웃고 있는 남자가 도드라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길 그 미소는 가볍지 않았다고 한다. 그 미소는 의도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미소 지을 때 무언가가 그의 주변에서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그를 태우지 않았지만 그를 감싸고 있었다. 이 계시에서 두려운 것은 상징들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묘사한 감정들의 일관성이었다. 가슴의 통증,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다는 느낌.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드리운 침묵. 승려는 말하길 하늘이 어린아이에게 이미지를 전할 때는 세상이 순수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상이 무시할 때 하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알린다고 했다. 소녀는 눈을 뜨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식별력의 부재였다. 명료함의 상실,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순환의 시작. 한국의 영적 전통에서 그림자는 단순히 악을 상징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험을 상징한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던 순간들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시기. 몇 년 후 그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본 학자들은 그 예언의 내용이 현재 한국 현실의 전략적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공인이나 날짜를 예견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시대의 에너지를 지목하고 있었다. 하나의 집단적 통과 이래를, 그리고 하나의 선택을. 네팔 소녀의 예언은 처음의 환상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점차 깊어지고 형태를 이루며 날이 갈수록 확장되었다. 의식이 변화된 상태에서 그녀는 그림자 속에 나타난 남자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조용한 갈등의 기운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한 이름을 언급했다. 당시에는 권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한국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은 헤드라인, 연설, 결정의 자리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점차 눈앞에 드러나고 있다. 소녀의 꿈에서 파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오르는 상징이었다. 불은 그를 태우지 않았고 단지 그를 둘러쌌다. 그 불의 열기는 외부에서 오지 않았고 내부에서부터 솟아났다. 이 세부 사항은 수년 후 그녀의 기록을 분석한 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들에게 있어 파괴하지 않는 불은 영적 계시를 의미한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불타는 어떤 것. 동양 전통에서 이는 예언적 각성의 가장 중대한 징후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한국 문화에서 파란색은 흔히 이성, 질서, 리더십과 연관된다. 그러나 그 꿈 속의 파란색은 평온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을 자아냈다. 안정시키기보다는 위협했다. 그것은 갈등 속의 얼굴을 숨기는 가면처럼 감싸고 있었다. 그 인물이 후속 꿈에 다시 나타났을 때 소녀는 그가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다. 무릎 꿇은 채로 그는 눕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의 미소였다. 이는 불교 학자들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권력의 원형, 아키타입으로 해석되었다. 그녀가 보았던 한반도를 가로지르던 선은 한 번만 등장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영토를 분리했고 두 번째는 바다를 향해 뻗어갔다. 그녀는 바다가 거울이 되어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비춘다고 말했다. 그 거울 속에서 남자의 모습은 달랐다. 그의 그림자는 그의 몸보다 더 컸고 그림자는 혼자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독자적인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였다. 이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소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 특정한 부분은 예언 상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여러 고대 동양 문헌에는 능동적 그림자라고 불리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정치적 인물이 자신과는 별개의 영적 현현을 동반하게 되는 현상으로 그 인물의 행동을 증폭시키고 그 결과를 강화시키는 존재다. 이 그림자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움직인다.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 그것은 결정을 내린다. 환상의 더 발전된 시점에서 소녀는 6월에서 9월 사이의 시기를 묘사했다. 그녀는 달의 이름을 몰랐다. 단지 나뭇잎이 색을 바꾸고 하늘이 햇빛과 침묵 사이로 갈라지는 때라고 말했다. 그 시기 동안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났다.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닌 주목의 중심으로. 소녀에 따르면 그는 군중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등장했다. 그 무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내면으로 보는 감긴 눈이라 불렀다. 이 집단 또한 고대 문헌에 나타나며 에너지 조작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앞에 서지는 않지만 권력을 뒤에서 떠받친다. 소녀는 이 무리가 남자 주위에 모일 때 그림자가 더욱 빠르게 내려온다고 했다. 그것은 단지 영토만이 아니라 결정들을 덮었다. 그리고 단순해 보이던 선택들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그녀는 신문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거리는 분열을 보여준다고 했다. 연설은 평화를 말하지만 공기에는 긴장이 감돌았다고 했다. 그녀는 또 그림자가 퍼진 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혼란이 덮쳤다고 전했다. 진실과 환상의 경계가 사라졌다. 뉴스는 맞는 말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혼란이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저항 없이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이끄는 조용한 강물 같았다. 시간은 더 짧아졌다. 날의 수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로 각각의 선택은 더 결정적이 되었고 말 한마디도 더 무거워졌다. 평범한 행동조차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것처럼 보였다. 소녀는 어느 시점 이후 하늘이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고 단지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승려는 이를 경고의 단계가 끝나고 심판의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제는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그것이 빛이든 어둠이든 간에 그리고 그녀의 환상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던 것은 그림자였다. 그녀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간관계는 조각났고 가족은 서로 멀어졌다. 더 이상 완전한 신뢰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모두의 감정적 구조를 갉아먹는 듯했다. 그리고 이 불씨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도된 것이었다. 소녀의 환상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했지만 그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 순수한 의식을 통해 전달된 계시. 단지 꿈처럼 여겨졌던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점차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예언은 더 이상 영적인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긴장의 초점이 되었다. 아이가 발음했던 그 이름은 한때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지지자들의 목소리에서, 포스터에서, 방송에서, 연설 무대에서, 기사와 대화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더 이상 무명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공적인 인물이었고 한 아이가 한국어라는 언어조차 들어본 적 없던 시절의 꿈꿈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그 남자의 존재는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혁명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변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점점 짙어졌고 그의 모든 발걸음, 말, 미소는 여러 겹의 의미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소녀는 그의 미소가 위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조차 그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지가 최근 한 행사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가 소녀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은 파란색을 입고 무대에 올랐고 미소를 지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정치적인 미소였지만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안한 미소였다. 학자들은 소녀의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현재의 상황과 맞물리는 징후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을 발견했다. 한반도의 하단을 덮는 그림자는 단지 은유로 해석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양극화, 이념적 분열, 극단적 담론의 확산 속에서 실제를 반영하는 모습이 되었다. 그림자는 상징의 영역을 넘어 현실의 균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녀는 모두가 하나 되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분열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유리의 금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단 번지면 멈출 수 없는 균열처럼. 이 지점에서 예언은 집단적 긴장감과 융합되기 시작한다. 더 이상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이 점차 꿈의 이미지와 겹쳐질수록 공포는 커져간다. 그것은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소녀는 그림자가 퍼진 이후 말이 의미를 잃는다고 했다. 약속은 공정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고 미소는 방패가 되며 진실은 검열이 아닌 피로 속에서 사라진다. 사람들은 안정감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해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소녀의 기록을 지켜본 승려는 결단의 시간이 조용히 올 것이라 했다. 아무런 공표도 경고음도 없을 것이다. 그저 어느 날 모두가 선택 앞에 서게 될 뿐. 왜냐하면 영적인 시간은 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속삭인다. 그리고 도달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 안에 있다. 소녀는 그 시간을 문으로 보았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문.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에너지는 바뀐다. 영원히. 소녀는 마지막으로 파란 옷을 입은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불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 불은 그를 태우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은 전 세계 다른 이들의 명상, 꿈, 직감 속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 나라에서도 민감한 이들이 비슷한 이미지를 보고 있었다. 불에 둘러싸인 인물, 이상하게 진동하는 파란빛, 분열된 지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더 이상 지역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것이 되었다. 그림자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다. 인류 전체의 것이었다. 그 인물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의 원형, 아키타입이었다. 소녀가 그 남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 그는 악인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의 도구가 되기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웃었지만 본질과의 연결은 이미 끊긴 상태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통제와 맞바꾸었다고 했고 그 무게는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소녀에 따르면 그의 존재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짙은 금속성 진동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협, 부협이었다. 소녀가 남긴 마지막 환상 기록에서 그녀는 남자에 대해서도 지도나 불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에 대해 말했다. 그 문이 완전히 열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의 반영이었다. 마치 인간의 모든 결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다른 쪽 세계에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를 형성한 듯했다. 그것은 집단적 선택의 영적 메아리였다. 그녀는 그것을 형태를 갖춘 무게라 불렀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벽도, 마이크도, 카메라도 꿰뚫었다. 그는 박수를 원하지 않았다. 균열을 찾았다. 취약점을, 그리고 두려움을 발견하면 그곳으로 스며들었다. 이 존재는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선한 의도처럼, 타당한 약속처럼, 빠른 해결책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이 닿는 곳에는 의존이 생겼다. 소녀는 이것을 일종의 영적 먼지라고 묘사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점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것을 원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몸을 덮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점령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문제였다. 보이지 않는 프로그래밍이 자리 잡았고 행동을 형성하며 한때 자유롭게 울려 퍼졌던 목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승려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명상하며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단지 역사적 주기가 아니라 하나의 업적 주기라고 했다. 한국이라는 민족이 그 영적 여정에서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 시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분별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제 모든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파란 옷의 인물은 이 보이지 않는 긴장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이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양쪽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언의 진정한 징후였다. 어느 날 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녀는 빛을 꿈꾸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빛은 흰색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나치게 밝았다. 모든 세부를 드러냈고 감춰져야 할 것마저 드러냈다. 그 빛의 중심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모습은 거대한 거울 벽을 가득 채우며 복제되고 있었다. 각각의 거울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젊은 그, 나이든 그, 웃는 그, 우는 그, 전통 복장을 입은 그, 양복을 입은 그. 그러나 모두 파란 불꽃에 둘러싸여 있었다. 학자들은 일련의 이미지를 위기 속의 지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면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했다. 소녀는 그 거울 중 하나가 갈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땅이 흔들렸다. 균열은 유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대지를, 강을, 도시를 가로질렀다. 마치 그 깨진 이미지가 국가의 근간을 타격한 듯했다.
그녀는 쓰러지는 동상들, 무릎을 꿇는 사람들, 오후 3시에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소리, 그러나 모든 사람을 같은 순간에 멈추게 만드는 그 소리. 그녀는 그 소리가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다. 말로가 아니라 붕괴로. 이 환상이 더욱 불안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명확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괴에 대한 약속도 구원에 대한 약속도 없다. 오직 움직임만 있다. 무언가가 활성화되었고 선택된 그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확신만이 있다. 이전처럼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변화는 이제 길의 일부가 되었고 되돌림은 없다. 오직 건너간만이 존재한다. 소녀는 기록의 마지막 장에서 한국을 하나의 다리로 보았다고 썼다. 그 다리는 오래되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갈림길이 있었다. 한쪽은 메말랐지만 명확한 길, 다른 쪽은 꽃으로 가득했지만 거짓된 길. 그녀는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파란 옷의 남자가 꽃길을 걷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이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곧 자신의 이름조차 잊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정체성의 상실은 잘못된 선택의 영적 결과로 해석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어떤 서사에도 쉽게 휘둘린다. 바로 그것이 소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기억이 담론으로 대체되고 문화가 명령으로 바뀌며 진실이 외형으로 변질되는 것. 승려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오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녀는 자신의 사명을 마쳤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오직 확인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맑은 하늘의 번개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는 진실처럼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이라 했다. 보려 하지 않던 눈은 이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현실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라의 에너지가 변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행간에서, 눈빛에서, 몸짓에서, 연설이 끝난 뒤 찾아오는 침묵 속에서, 박수전 망설임이 몇 초 속에서 등장하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들. 결단은 내려지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들. 이성의 시간이 직관의 시간으로 대체되었고 이제 감각하는 이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속삭였던 그 말들이 한 민족의 목구멍에 걸린 외침이 되어가고 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배경의 일부가 되었다. 상징 속에, 색깔 속에, 이름 속에, 구조 속에 존재한다. 질문은 더 이상 그림자가 올 것인가가 아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이미 도착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